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민법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하기보다는 빈출 유형을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기출문제 분석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 해제와 해지에 관한 이야기죠. 이 계약 해제나 해지라는 것은요, 일단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한 상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한 계약이다라는 걸 꼭 전제해야 돼요. 이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에서 정해지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유효한 계약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해제, 해지라 하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러한 해제는, 이 중에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과거로 소급해서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처음부터란 말은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급하여 이렇게 해요. 소급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해제하는 권리를 갖는 것을 해제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급해서 그 계약 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해제권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근거를 보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에서 발생하는 것, 즉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소급해서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제도, 이걸 부르는 법정해제권이라고 그래요. 즉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이 채무 불이행은 법에서 정해놨죠. 법정돼 있어요. 법 규정에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러한 법정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해볼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걸 보통 법정해제라 그래요. 이렇게요. 이에 반해서요, 그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내용을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있어요. 즉 약정 사유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 이걸 우리는 약정해제라고 해요. 당사자끼리 약정해서 그 계약 관계를 처음부터 없애겠다 이런 거죠. 자, 약정 사유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 놓고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만든 걸 우리는 법정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계약 관계를 없애도록 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경우, 이걸 우리는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구별할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해제 계약 혹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새롭게 계약을 만들어서 이 계약에 의해서 이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이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바꾸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모습이 그죠. 그러면 계약에 의하여 종전에 존재하는 계약을 소급해서 효력을 없었던 걸로 만든다라고 하니까 계약에 의한 해제, 이래서는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해제를 형성한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 그러면 해제 계약이나 합의 해제는 결국은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형태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는 해제권 행사할 사유를 법정 해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때 민법상에 있는 해제권을 그대로 적용할 거냐? 아니죠. 이때 민법상의 해제권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정해놓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이것은요 보통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 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계약 해제하는 행위의 모습은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 이게 민법에 되어 있는 법정 해제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있는 해제 계약이나 합의 해제는 계약에 의해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있는 이 해제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단독 행위의 성격이고 여기는 계약의 성격이니까 계약과 단독 행위는 그 구성이나 성질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제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법정 해제권입니다. 민법에서 정해놓은 해제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해제권 자체가 형성권이에요. 즉 해제해버리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도록 형성시키죠. 그래서 해제권은 성격은 형성권이고요. 이 형성권을 해제권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나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단독행위의 성격이 되고 다만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다. 여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가 거래하게 되고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한다. 이렇게 매매계약 해볼까요? 이렇게. 자, A, B, C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해제권, 만약에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공유자인 매도인 A, B, C는요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행사하는 모습은 A와 B와 C가 전부 갑을 각각에게 대해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해제한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을에게 각각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부 다 해야 되고요. B라는 사람도 갑을 두 사람한테 모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다 해야 되고요. C라는 사람도 역시 갑을 두 사람한테 각각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부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 하냐? 행사를 나누어서 할 수 없죠. 전부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 그래서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 동참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란 성격이 만들어진다. 다만 이 불가분성이란 이 성격도 임의적인 성격입니다. 임의적 성격이니까 여기 있는 A, B, C 또 갑, 을이요. 이 매매 계약하면서 합의로 여기서는 A가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받기로 한다라고 한다든가 또 여기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 의사표시하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오면 받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이때는 A가 해제 의사표시하면 이 계약이 해제돼 버리죠. 또 이때 갑에게 해제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불가분성이라는 이 성격은 임의적 성격이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제를 했다면 행사했어요. 그러면 그 효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지는가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요.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거는 소급적 실효, 이걸 줄여서 소급표 이렇게 합니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제해버리니까 그 계약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죠. 벗어나니까 뭐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상의 법률적 구속에서 벗어난다. 해제가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서로 간에 급부 이행한 것이 있다. 해제하기 전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 있으면 이 이행한 것은요 처음부터 실효되어서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행하게 됐죠. 그래서 받은 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요? 반환해야죠. 자, 이때 이 반환의 범위를 우리 법에서는 548조에서요 원상회복하게 해놨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복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복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었던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를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던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성이 있으면 그 과실조차도 전액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요 모두를 전부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전부 반환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성질이지만 반환의 범위에서는 특칙이 있다. 범위에서는 특칙이다. 원래는요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의 모습은 그 수익자가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으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으로. 또 만약에 악의의 수익자이면 그때는 전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손해난 것 전부 배상해줘야 돼요. 전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은 몽땅 상대방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상 복구되니까요. 그래서 전부 반환한다.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문한다 그러죠.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민법상의 해제란 것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했잖아요. 채무자가 이행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협한 행위 때문에 상대방 채권자한테는 손해가 발생돼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회복하여 다 돌려주고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채권자한테는 손해가 발생돼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채권자는 해지하고 난 후라도 자기한테 발생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원상 회복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렇게요. 따라서 손해배상은 근거가 뭐다?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래서 그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을 했죠. 즉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약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해제의 일반적 효과를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지인데요. 이 해제는 이렇게 소급표가 있다 했어요. 소급표. 즉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해지는 유효한 계약인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면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이것은 장래적 효력이다 이렇게 하죠. 장래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전에 해지하기 전까지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유효 상태란 거죠. 해지를 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뿐입니다. 이때 해지의 대상인 계약은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처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속 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계속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켜야죠. 그리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과 계약해야죠. 그러니까 이때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해지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해제는 소급적으로 시효되지만 해지는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기본적으로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러나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합니다. 이게 일시적 계약. 자,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급부 이행을 한 번만 완성을 하면 그 계약 관계가 완성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일시적 계약인데요.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약속한 그 재산권을 이전해 줘 버리면 그 계약의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해 버리죠. 또 매도인 쪽에서 보면 매수인한테 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매수인이 대금을 약속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해 버리면 이 매매 계약은 완성이 되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일시적 계약이라 합니다. 그러한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해제와 해지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해제, 해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해지도 마찬가지로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 민법 총칙에서요. 민법 총칙에서 취소라는 제도를 배웠죠. 이 취소의 제도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이죠.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소급한다는 면에서 보면 해제라는 것과 취소라는 제도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취소는 민법 총칙이 어떻게 다르냐면 모든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요. 계약도 있고요. 합동행위도 있죠. 이 법령의 속에는 그죠? 그러면 모든 법령행위에 취소가 있는다 했으니까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합동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적용되니까. 그러나 이 해제라는 제도는 계약에서만 적용돼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약에서만 적용돼요. 그 계약 중에서도 해제는요. 일시적 계약이었죠. 그렇죠? 일시적 계약에서만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요. 이런 면에서 적용 영역을 달리한다. 두 번째, 취소라는 것은 그래요. 이 무능력 이것은 제한 능력 이렇게 하시는 게 옳겠네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래했다든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든가 하자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경우요.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우리 법에서 정해놨어요. 취소 사유는 법정 사유니까 우리 법에는 세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빠져서 한 법률행위, 하자에 빠져서 한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해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법정 해제에서는 뭐였어요? 당사자가 채무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약정 해제라는 것을 우리 법이 허용하죠. 약정 해제라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소의 사유는 법에서 이 세 가지 외에는 만들 수 없죠.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 외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제는 약정 사유를 통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죠? 그런 면에서 약정에서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양쪽이. 그죠? 그러나 여기에 취소했을 때 만약에 취소하기 전에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의 수익자일 때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되고 악의 수익자일 때는 전부 배상해야 한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그에 반해서 해제는 언제나 부당이득의 반환의 성질이지만 원상회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않고 받은 것을 몽땅 전액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그 반환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취소에서는 손해배상에 없었죠. 이 규정이 없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해제에서는 별도로 원상회복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하는 법정 해제에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는요. 여기서부터는 계약 각칙입니다. 우리 각칙에서는 시험 대상이 세 가지라고 했죠. 앞에서 이미.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를 우리는 시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큰 차이는요. 매매는 재산권 거래 중에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대금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고요. 교환계약은 상호간에 재산권을 서로 간에 이전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걸 약정해요. 임대차 계약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과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재산권이 이전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매매에서는요. 매매 예약의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서 예약이란 것은 장래에 가서 일정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현재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을 전부 예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장래에 계약을 체결할 내용이 매매에 해당되면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다 해서 매매의 예약이라 그러죠. 만약에 장래에 가서 임대차 할 것을 미리 약속하면 임대차 예약 이래 되겠죠. 그죠? 교환 계약을 미리 약속해 두면 교환 예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약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래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장래의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금 현재는 미리 약속만 해두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고 그때 가서 내하고 거래하자라고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예약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민법에서는 매매 예약, 매매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매매의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일방 예약 이걸로 추정해요. 우리 민법은요. 자, 이때 이 일방 예약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예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일방이죠. 어느 일방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을 갖기로 하는 거예요. 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이 보유하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매매의 일방 이야기라 그래요. 우리 민법은 564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상대방이 매매를 예약할, 완결할, 매매를 완결할 의사, 이게 바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매매 계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이. 이런 경우에 그 권리,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이 권리를 우리는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요. 이 예약 완결권을 예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민법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개념을 정립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뭐 교환 계약을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합의해 가지고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 우리 이러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계약금이라 그래요. 이 계약금은 그 성질은요.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정하고 그것은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고, 기본 계약을 통해서 그 밑에 붙여서 하는 거니까 종된 계약이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계약금의 성질은 요물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만약에 기본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어버리죠. 이런 성격이 이게 계약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금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이요. 그래서 당사자, 교부자는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해야 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강의에서 가서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와 해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 구분해서 잘 짚어주신 만큼 꼼꼼히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